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두 경기였지만 아주 알찼던 두 경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두 경기 모두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만 기자는 한 경기 맞췄습니다. 내용까지 예상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찍었어요. 이번 주말 유럽이 아닌 한국을 달궜던 K리그 1 두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일 펼쳐진 광주 서울전 막판 대변수. 와, 오락가락.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 55분에 동점골이 나온 그런 네. 경기였는데요. 경기를 보신 중립 팬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거 광주 하나 넣겠는데 저거 왠지 그냥 비길 것 같은데 이대로 안 끝나겠는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경기였는데 예상대로 광주가 후반 추가 시간 10분에 골을 넣으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경기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은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3백을 다시 들고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일단 수비 안정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센터백들의 다소 부족한 개인 능력을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두 개 같은 이유일 수도 있고요. 대구전에 이어서 뭐 두 경기 연속 3백이긴 하지만 당시와 다른 점은 대구전에는 오스마르를 3백의 왼쪽에 넣고 이날은 오스마르를 수미로 올리고 차오연을 김원균, 홍준호와 함께 3백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성용을 조금 더 올려서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 기성용, 나상호도 부상 복귀했는데 두 선수의 어떤 패스와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공격까지 잡겠다 이런 보관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일단 무승탈출이 절실했던 서울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전술을 보였고 전반 38분이죠. 팔로스베치의 대지를 가르는 공간 패스. 쩔었어요. 네, 쩔었죠. 거기에 나상호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득점하는 아주 정석 같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나성호는 유독 이런 골이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고드는 것도 잘하고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뭐 또 침착하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그 오프사이드 아니냐는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보였는데 선수들은 좀 서울 선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오프사이드 아니야. 그러면서 세레머니도 하고 좀 여유롭게 기다리더라고요 판정을. 그리고 역시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돌아온 나상호가 역시 서울의 에이스구나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서울은 후반에 더욱 가열차게 수비를 합니다. 이게 뭐 광주가 뭐 전술 변화를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뭐 쫄아서 뒤로 갔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 지키기 한 골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성용이 잘 안 보였다는 반응도 있고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용이 오스마르랑 둘 다 약간 내려서서 더블 볼란치 형식으로 내려쓰고 밑에 5명이 또 수비를 하니까 거의 7명이 사실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보였고 광주 같은 경우는 펠리페도 이제 부상으로 못 나왔고 지금 2001년생인 어린 허유를 앞세워서 공격을 사실 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슈팅도 있었지만 뭐 양한빈의 선방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 선수들 표정 그리고 박진석 감독 표정을 보면 서울이 드디어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느낌이 세져요. 그 중에 하나가 김원균의 파울로 페널티 판정이 나온 것. 이게 결국은 VAR을 통해서 번복이 됐지만 그 이후에 후반 41분에 교체돼 들어온 황현수가 이번에 허유를 상대로 좀 파울성 플레이했다는 판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페널티 판정이 그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김조훈과 첫 번째 슈팅을 쐈는데 그게 막혀요 양한빈한테. 그래갖고 서울 선수들이 완전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또 다시 한번 차라고 양한빈이 먼저 움직였다 이런 판정으로 보이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김종우가 골을 넣었고 그게 후반 추가 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그 선수 벤치나 선수들은 진짜 강하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기성용과 뭐 박주영 등등이 그 심판 앞에서 항의를 했는데 뒤늦게 박진석 감독이 올라오면서 더 강렬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뭐 기성용이 말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었지만 그거를 약간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는지 심판은 퇴장 명령을 내려서 두 경기 이제 지휘봉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영 감독이 굉장히 좀 뭐 점잖은 분이라고 그렇죠. 알려졌는데 네. 이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 이 경기 승점 3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요하죠. 보여준 대목이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광주가 사실상 지도자로서는 신정이나 다름없고 거기에서도 뭔가 조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쉽게도 무승부로 그쳤고 본인도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서울로서는 승점 1점 따내긴 했지만 11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1점이지만 온도가 조금 달라요. 서울은 또 후반 중반에 또 페널티를 내줘하고 잡은 경기 또 놓치네.
우리 언제 이기냐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감도는 반면에 광주는 2연패 한 다음에 지금 무승부를 일단 거두면서 이제서야 이제 긴 휴식기 돌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는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페널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언뜻 생각해 봤을 때도 슈퍼매치 때도 황현수가 그냥 끌어안아줘 제리치를 그래서 페널티 내줬죠. 수원 FC전에서도 페널티를 내준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치렀던 첫 경기였던 강원전에서도 페널티를 내줬습니다. 물론 양한빈이 선방하긴 했지만 지금 김원균, 황현수 이 두 선수에서 계속해서 페널티 파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후반 중반 이후에는 서울이 수비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지울 수 없고요. 뭐 가브리엘 바르보사를 영입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더 시급한 건 수비가 아닐까. 약간 수비의 무게감을 늘려주면서도 지금 현재 수비진들의 어떤 긴장감을 좀 늘려줄 그런 수비 자원이 좀 필요한 그런 현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날 뭐 허율도 잘하긴 했지만 새로운 공격수가 지금 조금씩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어제 엄청나게 취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찬 기자가 저한테 좀 좋은 토스를 해줬는데 22일 오후 2시 버전으로 좀 말씀드리면 조나탄 임대 영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두세 걸음 아니에요? 두세 걸음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됩니다. 150만 달러 되는 연봉이 약간 걸림돌이라고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에 남기긴 했는데 청두에서 전액 여기서 이제 반년치니까 아마 75만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것을 이제 전액 보전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펠리페는 청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적료를 조금 낮추는 대신 연봉을 보존해서 결론적으로는 광주가 받는 게 200만 달러 이상이 된 셈이 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광주가 원했던 펠리페 이적료보다 덜 받는 대신에 덜 받죠. 이 조나탄 연봉 보존액으로 이거를 퉁을 친다. 퉁을 이렇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나탄이 이미 송도 쪽에서인가요?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가 확정이 되면 7월 초에 바로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광주가 좀 장기적인 플랜 없이 지금 반년 쓰려고 지금 비싼 선수 데려온다고 할 수 있지만 광주의 지금 1차, 2차, 3차, 5차 목표는 무조건 올 시즌 잔류예요. 그러니까 펠리페가 나간 마당에 전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K리그 득점왕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펠리페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화 찍는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조나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강등권 아래에 있는 팀들이 들썩였어요. 어제 저 전화 통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야 네. 조나탄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러면서 레알이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네. 전성기기랑 조나탄이면은 매 경기 한 골 이상을 담보한 선수기 때문에 김미호처럼 광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게임을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다시 나가서 강등 전쟁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나탄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펠리페가 워낙 이 피지컬로 몰아붙였던 팀이래. 조나탄은 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니, 그런 스타일 오히려 다르죠.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나탄은 후반기 어마어마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광주 이제 담당이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그런 자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엮기로 샜는데 KOM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네요. 허율로 하겠습니다. 프로 데뷔 2년 만에 이날 선발 데뷔전을 아주 만족스럽게 치렀습니다. 공중볼 잘 따냈고요. 몸싸움 밀리지 않았고요. 동점골 이어진 페널티 반칙 얻었고요. 김호영 감독이 30분, 40분 정도 22세 카드이기 때문에 좀 짧게 쓰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허율을 남겨뒀다는 말, 그거는 감독 역시 좀 만족을 했다. 예, 허율이 사실 이름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작년 시인입니다. 작년에 왔는데 이제 엄지성의 금호고 1년 선배인데 제가 기억을 하는 게요. 네. 제가 그때 그 강현목 선수 또 그 유스 K리그 취재 갔다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결승전에서 광주 유스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허율이 에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피지컬이 워낙 지금 그러니까요. 예. 신장이 193cm예요. 많은 에이전트들이 지켜봤던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형 스트라이커의 제목으로 평가받았는데 첫 시즌에는 엄청 주눅 들어서 그 등치로 소녀슛을 남발하고 지금 약간 멘탈도 약간 무너지고 기회를 못 받다 보니까 약간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올 시즌 돌입하기 전에 피로골절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안 풀리네 허율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을 되게 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3kg까지 일단 그 몸무게를 늘리고 대부분 다 근육량을 키웠겠죠. 그러면서 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저거 외국인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어떤 떡대를 지금 장착을 했고, 그걸 통해서 서울전에서 상대 수비수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 지금 2001년생이기 때문에 22세 규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 가치가 조금 더 높아졌다. 뭐 펠리페 공백을 당장 메울 수는 없겠지만 기대가 되는 자원이다. 그런 셈에서 KOM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0일 열린 울산 성남전 2대2. 재밌었습니다. 승부 가리지 못했네요. 갈 길 바쁜 울산의 발목을 성남이 잡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경기인데요. 이날 경기는 돌아가신 유상철 감독의 추모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팀에 2개의 별을 안겨줬던 레전드죠. 유상철 감독을 기리기 위해 울산 구단은 이날 유상철 기둥 옆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요. 유 감독의 레전드 걸개가 걸린 헌신과 기억의 벽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경기 전에는 추모 영상 상영 및 묵념도 진행했고요. 선수들 다 팔에는 그 암밴드가 걸려 있었더라고요. 네. 경기 후 6분간 응원을 중단하고 전반 6분 66초간의 박수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자, 경기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현장에 갔던 한 축구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남이 잘하기도 했는데 울산이 너무 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 지지하는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좀 이례적인 혹평을 했는데요. 울산은 신영민을 제외하고 연승을 하던 멤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몸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일주일 정도 거제에서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전이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데뷔한 훈련이었는데 그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무겁다 보니까 공수 간격이 멀어졌고, 특히 후반 들어서는 수비와 허리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더라고요.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날 경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울산은 전북과의 격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 성남이 지금 휴식기 동안 코로나로 수년된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쉬면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후반기를 데뷔하고 있는데 이 한 경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울산전에 보면서 좀 느낀 것 같고요. 경기는 울산이 나가면 성남이 쫓아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 13분이었죠. 윤빛가람의 프리킥을 힌터지하고 헤더로 선제골 넣고 26분 이스칸데로프가 멋진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31분에는 홍철의 절묘한 크로스를 김민준이 머리로 받아넣으면서 다시 앞서 나왔고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뮬리치의 슈팅이 조현우를 맞고 나오자 이태희가 밀어나오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동점골 이후 성남이 밀어붙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스칸데로프 슈팅도 좋았고 뮤리치의 슈팅은 또 골대로 맞고 나왔고, 뭐 조현우한테 막혔던 부시의 슈팅 이런 게 계속 이어졌는데, 성남 입장에서는 득점에 실패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을 것 같고요. 마무리만 됐으면 대열을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울산도 바코의 개인기량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바코의 솔로 플레이는 진짜 위협적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남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날 키가 외국인 선수가 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성남이 완패를 당했던 전북전과 비교해서 선발 라인업에 8명인가 변화를 줬거든요. 그 핵심 외국인 선수였습니다. 부시가 이른 시간에 교체로 들어가면서 4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나섰는데요. 대부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공격의 핵 뮬리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와, 치달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빨라요. 근데 네. 이스칸데로프, 리차드 모두 제 몫을 해줬고요. 성남이 이날 경기를 앞두고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앞선에서부터 부딪히는 경기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를 넣고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뛰면서 형태가 잘 운영이 됐고요. 공격적으로도 좀 성남만의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부시가 이날 좀 포인트였는데 모처럼 많은 기회를 받았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기량도 물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뮬리치와 호흡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톱이 나서면 한 명이 올라가고 한 명 쳐지고, 뭐 한 명이 가운데 가면 한 명 사이드로 빠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타깃형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겹치거나 둘 자체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뮬리치가 어쨌든 이 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시 쪽에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부시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남 어쨌든 이날 변화에 성공했고, 안진범, 이스칸데로프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규성이 그럼 내려갈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다소 부진한 김민혁, 이종성 카드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반등의 기회를 만든 것 같고요. 수비 쪽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알려진 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권경원 선수의 영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국 키를 줄 것 같고요. 네, KOM 누굽니까? 안진범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골을 넣은 이스칸데로프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수였어. 네,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올 시즌 첫 선발 출전 경기라고 했는데 사실 큰 존재감이 없었는데 김남일 감독의 말대로 아내가 와서 그런지 확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동점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이날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거든요. 이날 팀 내 최다인 54개의 패스, 그다음에 2개의 키패스, 2개의 크로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김민혁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칸데로프의 부활은 김남일 감독에게 모처럼 웃음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경기 리뷰했습니다. 저희는 주중 볼만찬 인터뷰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